예,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2019년도 시행했던 상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은 넘어가고요. 지금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서식 설정하는 거잖아요. 1번 문제는 앞부분에 있는 데이터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스타일에 들어가서 제목 1 행의 높이는 28 높아졌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또 두 군데 세 군데를 각각 블럭 잡아서 병합하면 따로따로 병합이 되죠. 예. 그 다음에 T5부터 T16 여기 달성률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긴 백분율 스타일을 퍼센트 기호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G5부터 G16 마찬가지로 백분율, 그렇죠? 이거 눌러주면 되죠. 그 다음에 B5부터 C17까지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넣어주고 뒤에 개자 붙여야 되니까 0일 때도 그러면 셀 서식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샵 콤마 샵샵 0 다음에 개를 써주면 되겠네. 그렇죠? 몇 개, 이렇게 몇 개. E5부터 F17도 마찬가지로 셀 서식 들어가서 샵 콤마 샵샵 0 다음에 개. 한꺼번에 해도 되고 따로따로 해도 되고. G11번째 셀 120%라고 되어 있는 전라도 거 오른쪽 눌러서 메모 삽입. 그러면 2018년도 하반기 최대 달성률하고 이렇게 글자가 왔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 그 다음에 메모에다가 놓고 컨트롤 1번 맞춤 영역에 가서 자동, 그럼 자동으로 생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A3부터 G17번째까지 여기는 모든 테두리, 가가가 옆에 있는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아래쪽에 비어있는 셀 D17번째하고 G17번째 두 개 따로따로 해도 되고 한꺼번에 컨트롤 키 눌러 또 블럭 잡아가지고 셀 서식의 테두리에 가서 대각선 넣어주는 거. 전형적인 문제예요. 이런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기본 작업 3번 볼까요? 고급 필터 설정하는 거네요. 요금제가 무제한이거나 비즈니스인 데이터를 그러면 A23부터 B25 사이에다가 뭐라고 쓰면 될까요? 요금제가 무제한, 그 다음에 요금제가 비즈니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같은 줄이 아니라 다른 줄에 써야 요금제가 무제한이거나 요금제가 비즈니스죠. 그렇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 같은 항목이니까 비즈니스를 안에다 집어넣어서 얘는 지워버려도 되고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해도 되고, 편하신 대로. 어째 이런 쉬운 문제가 나왔을까나? 자, 그러면 이제 원 데이터를 블럭을 잡아야 되는데 블럭을 잡지 않고 그냥 클릭해 놓으면 돼요. 자, 데이터 탭에 가서
필터 옆에 있는 고급. 그러면 데이터 범위 설정해 줬죠. 그렇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니까 먼저 선택하고 들어가도 되죠. 조건 범위 빈칸에다 클릭하고 블럭 잡고 복사 위치 클릭하고 A 27번째 클릭해주면 여기서부터 이제 데이터가 비즈니스 요금제나 무제한 요금제가 쫙 나왔네요. 그렇죠? 최대로 나왔어요. 이 요금제에 대한 글자를 쓰실 때는 요금제란 글자를 복사해서 붙이거나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무제한이라는 글자 복사해서 붙이고 비즈니스라는 글자 복사해서 붙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왜냐면 제가 다른 강의를 하다 보면 문서 작성할 때 입력하는 습관이 이런 게 있어요. 비즈니스 한 칸 띄고 이런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워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글자를 쓰고 나서 엔터를 누른다거나, 저도 엔터를 마지막에 꼭 누르거든요. 그런데 메모 같은 거 삽입할 때는 엔터 누르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글자 쓰고. 그게 습관적으로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답이 절대로 도출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은 쉽게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얘를 왼쪽 맞춤이나 오른쪽 맞춤을 했을 때 붙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비즈니스 하면 한 칸을 띈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오른쪽 맞춤하니까 오른쪽이 벌어졌잖아요. 왼쪽 맞춤하면 이상이 없는데 오른쪽 맞춤하면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한 칸이. 그럼 이 사람은 여기 꼭 스페이스바 누른 거야. 자기 습관을 본인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산 작업 한번 해볼게요. 자, 메모장을 한번 보면서 할까요? 자, 이렇게 써 있네요. 계산 작업. 문제 1번. 세탁기와 냉장고에 대한 제품의 총액의 차이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차이라는 말이 뭐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계산이 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실수할까봐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차이를 절대값으로 표시하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BS라는 함수가 절대값이에요. 그 다음에 SUMIF가 이제 조건합계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원래 차이라는 거는요, 원래 차이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차이라는 말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줘야 돼요. 그게 절대값 양수죠. 양수. 여기서는 계산을 양수로 표시하시오 라고 해도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어린 학생들 때문에 절대값이라는 걸 명시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은 쉽게 말해서 양수, 음수 구별이 없지만 실제로는 양수잖아요.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차이라는 말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는데, 세탁기의 제품의 총액이 큰지 냉장고의 제품의 총액이 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산해 봐야 돼. 쉽게 말해서 는 if 세탁기의 합계가, 세탁기의 총액이 냉장고의 총액보다 크다면, 그러면 세탁기에서 냉장고를 빼주면 되고, 그렇죠? 아니면 냉장고에서 세탁기 값을 빼주면 돼요. 세탁기의 총액을 빼주면 되거든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는 게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나오냐면 ABS가 나왔거든요. ABS. 그러면 세탁기에서 빼던 냉장고에서 빼던 이렇게 빼주면
양수든 음수든 양수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ABS 절대값이에요. 굉장히 편한 값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세탁기의 총액과 냉장고의 총액은 썸이프로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 더 알려드리면 썸이프에서는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를 쓰고요. 이렇게 쓰고 썸이프 S를 쓸 때는 합계를 구할 범위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범위,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범위, 두 번째 조건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쓰는 거예요. 썸이프에서는 합계 구할 범위가 뒤로 들어가지만 썸이프 S에서는 합계를 구할 범위를 먼저 쓴다라는 거. 그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세탁기의 총액을 먼저 계산하면 되잖아요. 먼저 세탁기부터 나왔으니까 는 ABS에다가 세탁기의 총액을 빼주고 거기다 냉장고의 총액을 빼주면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거니까 자 세탁기 총액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썸이프 이렇게 들어갈 테고 여기 세탁기의 총액은 범위가 어디에요? 범위 여기서 말하는 범위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이 동네가 범위예요. A3부터 A의 11번째까지가 범위예요. 거기가 세탁기가 있는지 냉장고가 있는지 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건은 뭐다? 조건은 여기에 지금 세탁기니까 세탁기를 클릭해도 돼요. A의 4번째를 클릭해도 되고 A 6번째 클릭해도 되고 A 10번째 클릭해도 돼요. 그렇게 셀을 클릭해도 되고 여기다가 그냥 세탁기라고 써도 되죠. 그렇죠? 이렇게 써도 되죠. 요 세탁기란 항목 대신에 요거 A의 4번째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4번째로 써도 A 4번째 셀이 지금 세탁기라고 글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찍어도 돼요. 근데 시험이니까 얘를 찍지만 업무에서는 얘가 세탁기가 될지 냉장고가 될지 바뀔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셀을 클릭하는 것보다는 직접 여기다가 조건을 나열하는 게 낫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합계 구할 범위는 총액이니까 2의 세 번째부터 2의 11번째까지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러면 이제 냉장고의 총액은 어떻게 들어가요? 냉장고의 총액은 이거 똑같아요. 썸이프 써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제 범위는 뭐다? 똑같아요. A의 세 번째부터 A의 11번째고 조건은 냉장고의 총액이니까 냉장고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합계 구할 범위는 세탁기의 합계 구할 범위나 냉장고의 합계 구할 범위는 똑같죠. 그렇죠? 2의 세 번째부터 2의 11번째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큰지 B가 큰지는 모르지만 순서상 세탁기의 제품의 총액 먼저 계산했고 나중에 냉장고의 제품의 합계를 딱 그거했고 그거를 각각 빼서 절대값을 취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얼마인지 몰라도 계산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세탁기의 총액은 요게 세탁기의 총액 아닙니까? 그렇죠? 요게 세탁기의 총액인데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세탁기 총액을 여기다 한번 써볼까? 세탁기 총액은 이렇게 돼. 는을 쓰면은 이렇게 답이 나와. 여기다 뭐 쉼표살 찍어주면 되겠고 이렇게 보기 좋게끔. 네. 그 다음에 냉장고의 합계는 뭐 답이 뭐 이상하게 나왔나? 아, 냉장고가 엄청 크네요. 세탁기는 7,600인데 냉장고는 2억 1,800이에요. 그러니까는 7,600에서 2억 18을 빼든지 본래는 여기에서 얘를 빼는 건데 그냥 빼면 되죠.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요게 ABS라는 함수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게 안 들어가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근데 절대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양수로 나온 거죠. 그렇죠. 이런 유형의 문제가 예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문제 2번. 문제 2번은 뭔가 볼까요?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1과목) (2과목) (3과목이) 1과목, 2과목, 3과목이 각각 40 이상이면서 평균이 60 이상이면 합격. 이외에는 불합격이라고 표시하래. 불합격이라고 표시하래. 워드 프로스 자격증은요, 3과목입니다. 커말 2급은 2과목이고 커말 1급은 3과목이에요. 필기시험이. 이 과목당 40점 이상을 맞춰야 돼요. 8개 이상. 20문제 중에 8개 이상을 맞춰야 되고 평균이 60점이 이상이 돼야만이 필기 합격이에요. 우리 시험 보는 거를 여기다 표시해 놓은 겁니다. 네. if and average 뭐야 왜 이렇게 많아? count if 어? 4개인데? 얘를 다 사용하라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문제가 커지는데? 어떤 함수를 쓰라고 하는지 이제 여기서 계산을 이제 또 머리를 한번 돌려봐야 되겠네요. 야, 문제를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길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는 if and 안에다가 1과목이 40점 이상이냐, 2과목이 40점 이상이냐, 3과목이 40점 이상이냐, 그 다음에 평균이 60점 이상이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원만한 함수예요. 그렇잖아요. 네 가지잖아. 조건이 1과목, 2과목, 3과목 평균 4가지를 물어봤으니까 1과목이 40점 이상, 2과목이 40점 이상, 3과목이 40점 이상, 평균이 60점 이상이라는 이 네 가지를 반드시 만족을 해야만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잖아요. 그랬더니 얘를 빼먹었네? 얘를 사용하라 그랬잖아. 골라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 사용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안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머리가 이제 뽀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올 건가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이 책에 답안지를 보면은요, 답안지에는 설명을 해놨잖아요. 답안지를 딱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구나 라고 딱 이해가 되면 좋은데, 이해가 안 되면 답안지도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답을 보고 이해를 해야 알아듣잖아. 예, 이렇게 돼 있어요. if and 에다가 2개를 넣을 거야. 몇 가지를 넣을 거야 여기다가. 이 경우를, 이 조건을 여기다 쓸 거라고. 조건을 여기다 쓰는데 조건들을 사용할 건데, 이 조건들을 만족하면 합격, 불합격은 똑같아요. 어차피 이건 이렇게 쓸 거니까 똑같은데, 이 조건을 아까처럼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를 쓰면 틀리진 않는데 카운트 if를 빼먹었잖아.
카운트 if를 빼먹었잖아. 그러니까 카운트 if라는 거를 여기에다가 나열을 해줄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책에는 카운트 if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평균이 60점 이상을 여기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카운트 if에 뭐가 들어가냐면 1, 2, 3과목 3과목이 다 40점 이상이라는 거를 카운트 if로 써달라는 얘기지. 그래서 범위 조건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범위 조건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 이거야. 그래서 요렇게 썼습니다. 1과목서부터 3과목까지 범위를 설정해주고 조건은 40점 이상이라는 걸 쓸 거예요. 크거나 같다 40점을 쓸 거예요. 그러면 40점 이상이 하나, 둘, 셋이면 되잖아요. 보세요. 여기 40점, 여기 보세요. 40점 이상이 아니고 하나, 둘이잖아. 얘는 40점 이상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카운트 개수를 셌을 때 40점 이상이 하나 아니고 둘, 그럼 땡이잖아. 40점 이상이 하나, 둘, 셋, 그럼 40점 이상이 됐잖아요. 3개가. 평균은 나중이고 일단 40점 이상의 개수가 3개가 나와야 모두 40점 이상이란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 경우가 3 이렇게 써놨어. 카운트 if 조건이 1과목에서 3과목까지의 40점 이상이란 개수가 몇 개 나오느냐는데 그게 3개가 되면 다 40점 이상이라는 조건에 걸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평균이 60점 이상. 요렇게 해주면 좋았는데 이거는 카운트 if를 쓴 게 아니라서 이렇게 쓰면 틀린 거예요. 카운트 if 함수를 빼먹었으니까. 그래서 요 카운트 if라고 하는 거를 이 카운트 if라는 거를 요 조건에다가 3번을 나열하지 말고 한꺼번에 묶어버리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과목이 10과목이라고 계산해 보세요. 10과목. 그러면 1과목이 40점 이상, 2과목이 40점 이상, 3과목이 40점 이상, 4과목이 40점 이상, 5과목, 6과목, 7과목, 8과목, 9과목, 10과목이 40점 이상이냐고 10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과목서부터 10과목까지가 40점 이상 되는 것이 만약에 10개라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쓰면 10개 과목 모두 40점 이상이라는 거죠. 10이라는 뜻은. 그렇죠.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거지. 함수는 기능이라 그랬잖아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함수를 3개까지만 나열했었는데 유난히 4개를 나열했기 때문에 조금 어리둥절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는 if and count if 요렇게 과목 3개 중에서 크거나 같다 40점이라는 것이 3이냐, 그리고 에버레이지 요 3과목의 평균이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60점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AND 함수 안에서 나열을 했을 때 이게 만족한다면 당신은 합격이고 아니면 불합격이다. 한번 계산해 봐야지 뭐. 합격이고 여기 39점 걸렸네요. 불합격. 여기는 다 지금 40점 이상은 됐는데 평균 60점이 안 됐어. 그래서 불합격이고, 여기는 40점 밑으로 떨어지는 게 하나 있어서 불합격이고, 여기는 40점 밑으로 떨어지는 게 불합격이고, 여기는 40점 이상인데 평균이 60점 이상이 안 된 거고,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해 봤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를 조금 어렵게 냈네요. 이 문제에서는 좀 어렵게 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설명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참 좋은 문제 중에 하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목이 두 과목 같으면 이렇게 나열하면 불편해요. 그래서 과목이 뭐 5, 6개, 10개, 20개 넘어가면은 일일이 클릭 해갖고 조건을 다 일일이 어차피 다 40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여기다가 바꿔볼게요. 제가 이거를요 여기다 한번 제가 바꿔보는데요. 미니멈이 40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자 똑같이 되나 한번 볼까요? 합격, 불합격, 합격 똑같네. 그렇죠? 경우의 수가 똑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뭘까요? (1과목) (2과목) (3과목이에요) 이게 이 과목 중에 제일 작은 게 40점 이상해야 돼. 제일 작은 게 40점 밑으로 떨어지는 게 있잖아. 39 이렇게. 그럼 불합격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과목이 10과목이든 100과목이든 범위만 설정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카운트 if는 뭐예요? 10과목이면 10이라고 써야 되고 100과목이면 100이라고 써야 되죠. 그렇죠? 100과목이 모두 다 40점 이상으로 들어간 개수를 봤을 때 100과목이 40점 이상이 100이면 다 100과목 40점 이상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뭐예요? 가장 작은 값이 100과목이든 뭐 10과목이든 간에 가장 작은 값이 40점 이상이라는 얘기는 40점 이상이 넘었으니까 40점 밑으로 떨어지는 과목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버레이지를 빼더라도 그러면 if 미니멈만 써도 되잖아요. if하고 미니멈. and 굳이 안 써도 되죠. 그렇죠? 에버레이지 굳이 안 써도 if하고 미니멈만 써도 돼요. if하고 count if만 써도 된다는 얘기죠. 5과목이 있는데 5과목 모두 다 4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라고 쓰면은 에버레이지는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and 안 써도 되잖아. 원래는 and 안에서 써갖고 어떻게 돼? 1과목이 40점 이상, 2과목이 40점 이상, 3과목이 40점 이상, 평균은 빼고 4과목이 40점 이상, 5과목이 40점 이상 매번 그렇게 써야 되는데 카운트 if를 쓰거나 미니멈을 쓰면 한 방에 해결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3번 회원 번호를 이용하여 가입 일자를 표시하시오 라고 써있어요. 가입 일자의 연도는 2000 더하기 회원 번호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를 하는 거고요. 월은 회원 번호의 세 번째, 네 번째 자리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은 회원 번호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회원 번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A의 16번째 셀에 A의 16번째 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거를 뭐냐면 이 1000에다가 17을 더했고 2017년도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06월이라는 뜻이고 24일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2017년 06월 24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무슨 함수가 필요하죠? 날짜를 계산하는 데이트 함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앞에서 두 자리를 잘라야 되니까 레프트 함수가 필요해야 되고, 중간에 두 개나 중간에 두 개를 또 잘라야 되니까 MID 미들 함수가 사용되겠네. 그렇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건 전형적인 문제잖아.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생년월일을 보고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생년월일을 바꿔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주민번호를 요즘은 노출을 안 하려고 그래요. 주민번호 형태 문제를 안 내려고 한단 말이야. 과거에 나왔던 우리 그 교재에는, 기본 교재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렇게 논란이 되니까 이제 회원번호도 여기에 170624 이렇게 되면 2017년생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뭐 1900을 더해서 1957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570624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민번호랑 똑같은 거지. 그러면 는 데이트 년, 월, 일 쓰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연월일이 뭔데? 요것이 2017년이고 여기에 06월이고 요것이 24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2017을 어떻게 계산했어요? 2000 더하기 앞에 왼쪽 두 글자 잘라야 되니까 레프트 주민 회원번호 A16이라는 셀에 있는 회원번호에 왼쪽에 두 글자를 잘라라 이러면, 그럼 2000에다가 17을 더하니까 2017이 되는 거고, 06은 어떻게 중간에 껴 있잖아요. 중간에 껴 있으니까 미들 함수 써서 A 16번째 셀에 있는 세 번째에서 두 개를 자르면 되고, 요 24는 또 중간에 두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섯 여섯 번째. 이거는 또 MID 함수 써서 A 16번째 셀에 있는 다섯 번째에서 두 개를 잘라라. 이러면 답이 딱 되는 거지. 이게 답이에요. 어디 갔어? 이게 답이야. 답이 쫙 나오게 돼 있어. 이거는 거저먹기 문제였네. 거저먹기 문제. 예. 유튜브에서 강의를 제가 해놓고 올려놓은 거를 이제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함수 때문에 많이 힘들다 그래요. 함수. 거의 100이면 100이 함수인데 함수를 몰아서 하려니까 어려운 거야. 몰아서 하려니까. 그냥 꾸준히 해주면 좋지. 꾸준히. 예. 전 꾸준히 하지 않았어요. 듬성듬성 했었어. 한 6개월에 하나 배우고 3개월 지나서 하나 배우고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저는요. 엑셀이 지구상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사용을 했는데 엑셀의 함수를 제가 막 파고들고 공부한 게 아니고, 왜냐면 그런 책도 없었고, 뭐 함수가 하나 알려줘서 누가 그러면 그런 거 있고 또 다른 거 있나? 책자가 있어야 공부를 하지. 그러니까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책자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 보면서 메모해 두는 거야. 그렇게 몇 개 또 공부하고 몇 개 공부하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났는데 ITQ라는 자격증을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는 모르는 함수가 더 많은 거야. 엑셀은 오래 했는데 그 안에 기능들을 알긴 아는데 함수를 막 시험에 낸다는 거죠. 함수를 보니까 모르는 거였어. 그래서 했죠. 뭐 하는 수밖에 없잖아. 막 몰아서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설명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책자 보면서 떠들어도 되잖아. 제가 시험 볼 거 아니니까.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갖고 했었어요. 왜 책에 있으니까 해설이 있잖아. 그거 보면서 보면은 뜻을 아니까 그렇게 설명하다가 안 되겠어. 나도 시험을 봐야 되겠다. 시험을 보려니까 제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공부를 했지. 근데 아는 것도 많이는 반은 알겠고 반은 모르겠고 또 공부했어요. 이런 책을 2권 사가지고요. 우리 커말 책 이런 거를 2권을 사가지고 2번 이상을 풀어봤어요. 그래서 하도 풀다 보니까 책이 너덜너덜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런 식으로 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했으면 진짜 서울대는 아니더라도 유명 대학은 갔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커말 공부하신 분들이 그래요. 학창시절에 이렇게 공부했으면 자기 서울대를 들어갔었겠대. 그 마음이 전해지더라고요. 이제는 뭐 이런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거를 수천 번을 풀어봤으니까 이제는 문제만 봐도 무슨 함 쓸 거다라고 대략 머릿속에 그려지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은 처음이시니까 이 함수를 딱 보자마자 이게 뭐지? 왜 이걸 쓰라고 하지? 이 문제에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꾸준히 풀어보셔야 돼. 꾸준히. 장금이처럼, 우리 드라마에는 대장금처럼 어떤 재료, 그럼 재료의 본연의 맛을 막 그려낸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사람으로서 불가능해. 엑셀을. 근데 하다 보면은요, 무슨 함수를 조합하면 뭐가 되겠다라는 게 그려져요. 솔직히 하다 보면 생깁니다. 자, 4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4번은 여기 나와 있네요. 사원별 기본급 현황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어디 갔어? 여기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한번 볼 거예요. 예, 뭐라고 써 있나 보면은요. 부서별 부서명, 예, 부서명이 뭐라고? 홍보부래. 홍보부. 부서명이 생산번호 있는데 홍보부는 저 밑에 있다. 여기다 쓰면 되겠네. 부서명이 어디 갔어? 부서명이 홍보부 이렇게 쓰면 되겠네. 문제 써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조건을 쓰라고. 예, 홍보부인 사원들의 기본급의 합계를 계산하래요. 그러면 조건을 따로 명시할 정도면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써야 되겠죠? 합계니까 뒷섬을 쓰겠지. 예. dCount, dAverage, dSum 함수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말은요, 하나를 사용하든 2개를 사용하든 하라는 얘기예요. 다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고, 아까 같이 함수를 사용하시오 그러면 다 사용하라는 얘기고, 골라서 이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이용하세요 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다 사용하면 안 된다. 하나를 쓰든 2개를 쓰든 알아서 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합계니까 뒷섬 써야겠지. 뭐 는 뒷섬, 당연히 뒷섬이죠.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들어가겠죠.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영역이 들어가죠. 데이터베이스 영역이 들어가고, 여기는 계산할 항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영역을 써야 되겠죠. 조건 영역은 여기네. 여기 2개. K28, 29.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어디라고요? 여기. 그런데 부서를 가지고 기본급 합계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사원명 굳이 안 들어가도 돼요. 부서서부터 기본급은 꼭 들어가야 되겠지. 최소 조건은 여기, 필수 조건은. 근데 다 집어넣어도 되고. 그러면 는 dsum 데이터베이스 다 블록 잡아주고, 계산한 항목은 기본급의 합계니까 기본급이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되고, 5라고 써도 되고, 예. 그 다음에 조건은 부서명의 홍보부를 아래 영역을 선택해 주면 되죠.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여기가 데이터베이스 영역이고, 예. 이거를 5라고 써도 되는 거죠. 5. 그 다음에 여기 이거를 뭐라고? 여기 있는 기본급.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기본급이라는 항목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본급이라는 항목을 요 셀을 K의 15번째 셀을 찍어도 되고, 그 중에 5번째 항목이니까 5라고 써도 되고, 직접 셀 이름을 직접 써도 되고, 다운표에다가. 근데 그냥 항목 클릭하는 게 제일 편하죠? 클릭하는 게 제일 편하죠. 요렇게.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문제 5번에는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각 창구마다 저장되어 있는 총 저장량을, 이게 뭐야? 일일 사용량으로 일일 사용량씩 사용할 경우, 이게 문제를 읽어보니까 목과 나머지 구하는 것 같은데, 네, 사용 일수와 나머지를 계산하라고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네. 자, 사용 일수와 나머지 표시 방법. 이게 참 중요해요. 사용 일수가 15일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8인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15일 가로 열고 8 남음. 아이고야, 이렇게 표시하려는데. 그럼 나머지 구하는 거니까 MOD 함수가 들어가죠. 그렇죠? MOD 함수가 들어가고, 몫을 구해야 되잖아. 목. int 함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앰퍼샌드 연산자가 들어가서, 왜? 요거 가로 열고 뭐 며칠, 몇 남음 가로 닫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써야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총 저장량을 일일 사용량으로 나누면, 우리가 수학에서 목과 나머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목과 나머지는, 자, 제가 옆에다 써볼게요. 여기다가요. 는 5000을 24로 나누면 208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나머지가 나오잖아요. 소수점 이하가 나오잖아요. 그럼 208이 몫이죠. 208이 몫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int라는 함수를 쓴단 말이에요. int 함수를 쓰면 아까 얼마 점 뭐뭐 남았잖아요. 그게 다 싹 사라지는 거지. 아까 여기 셀 서식 자체가 쉼표살로 돼 있으니까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하려는데, 이건 반올림 하면 안 돼요. 소수점 이하를 잘라 버려야지. int 함수가 이제 그런 기능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는 24랑 208을 곱하면 어떻게 돼? 4992니까 5000에서 8 남네. 남았잖아 지금. 5000에서 몫은 208이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8이 남는단 말이야. 8 남는 계산법이 24하고 제수 피제수를 곱하면 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를 빼주면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가.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는 MOD 해가지고 요 숫자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계산하라고 하면 8이 딱 떨어지거든. 그러니까는 몫은 int를 취하는 거고 나머지는 MOD를 쓰면 돼요. 그럼 이제 208에 이렇게 나오라는 거지. 208일 하고 8 남음 이렇게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요 글자하고 1이란 글자하고 괄호를 앰퍼샌드로 묶어주면 되고, 8은 나머지니까 나머지를 써주고 남음 괄호 닫고가 앰퍼샌드로 써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면 돼. 는 총 저장량을 뭐로 일일 사용량으로 나누면 얼마 얼마 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int 함수를 써주면 딱 얼마라고 목만 떨어져요. 이게 몫이고, 는 mod 써가지고 총 저장량을 컴마 일일 사용량으로 해주면 이게 나머지란 말이야. 이거는 몫이고 이건 왜 안 타죠? 몫이고 이거는 나머지란 말이에요. 몫과 나머지는 해결이 돼요. 그럼 그걸 이제 보기 좋게 꾸며야 되잖아. 며칠에 괄호 열고 몇 남았으면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이렇게 쓰고 앰퍼샌드 며칠 괄호 열고 여기까지 요거 며칠 괄호 열고까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앰퍼샌드를 결합해서 나머지를 여기다가 나머지를 써주자고. 요게 나머지에 나머지. 그리고 나머지가 8이니까 뭐뭐 남았음 괄호 닫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앰퍼샌드로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아까 요거 208이 몫이고, 그러니까 208에 며칠에 괄호 열고 208에 며칠에 괄호 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8이라고 했으니까 8에 뭐뭐 남음 가로 닫고. 여기가 어디 갔어? 여기가 8 남음 가로 닫고 이렇게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총 저장량이라는 게 뭐예요? 총 저장량이 지금 C의 29번째고 요게 C의 29번째고 이거는 D의 29번째고 얘는 C의 29번째고 얘는 D의 29번째고. 이거요 뒤에 답이 있을 거예요. 답이 요렇게 뭐 답만 표시되는 게 있을 거라. 어디 있나 보자. 거기 있네. 예. 이제 얘를 여기다 써버리면 이렇게 쓰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모양새를 그렇게 꾸미라는 얘기죠. 이거는 사실은 좋은 문제는 아니야. MOD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배수관계를 물어볼 때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int 함수를 써주고 앰퍼샌드로 결합하는 문서 작성하듯이 그렇게 결과를 뽑아내는 그런 문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것 같아요. 나쁜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분석 작업에서 부분합을 한번 볼게요. 부분합. 지금 부분합을 보니까는 우리 결과창이 있잖아요. 결과. 여기에서 결과 화면을 한번 열어놓고 볼까요? 결과 화면을. 결과 화면이 뭐야? 결과 화면이 어디 있어? 다시 열기. 정답 이거죠. 정답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답을 한번 여기서 비교해 보자고요. 이 답을 비교해 보자고. 지금 보면은 코너가 청과 채소 수산. 그러니까 코너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약이라는 게 합계잖아요. 합계가 먼저 계산이 됐고 평균이 나중에 계산됐죠. 먼저 계산된 게 밑에 깔리고 나중에 계산된 게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합계나 평균이 똑같아요. 판매량과 판매 총액에 대해서 합계 평균이 나온 거야. 물론 문제지에 써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문제지에 실려 있는 내용이 요거 아닙니까? 근데 색깔이 파랗네. 우리는 흑백으로 나온 거라서 문제지가 회색 검정 정도로만 봤는데 파란색이 나왔어요. 그럼 이걸 이제 꾸미기 위해서 부분합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부분합을 하기 위한 항목이 뭔지를 봐야 되고, 문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코너별로 뭐와 뭐의 합계와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코너를 기준으로 이 코너에다 클릭해 놓고 얘를 데이터에 가서 내림차순 해주고, 문제지에 내림차순 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부분합을 눌러주면 당연히 코너부터 나오죠. 다행히도 뭐 식품명으로 하거나 원산지별로 하는 거랬으면 얘를 바꿔주면 되는데 맨 앞에 있는 거로 정렬을 했으니까 그대로 두면 되고, 그 다음에 판매량과 저 밑에 있는 판매량과 판매 총액이란 두 가지에 대해서 합계를 먼저 계산하고 확인. 다시 부분합에 가서 평균을 계산하고, 이때 확인 누르면 안 되죠? 그러면 아까 합계가 사라지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거를 해제하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짠짜라잔 하고 답이 나오죠. 이때 이 글자가 옆으로 밀려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결과는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많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얘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글자가 가려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벌어주는데 지금 상에서는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대로 두셔도 돼요.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표 스타일 밝게 2라고 하는 걸 하래요. 그러면 여기 어디 갔어? 홈에 가서 표 서식 밝게 보통 어둡게 했는데 밝게 2번? 앞부분이 밝게 1번이고 두 번째가 밝게 2번이네. 표 스타일 밝게 2번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색깔이 변하네. 이렇게 정답처럼 제가 이 글자는 좀 확대한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까지 안 들어갔다. 뭐가 이상했는지. 그렇죠. 정답에는 여기까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까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이 부분에서 주의사항이 지금 여기가 실제 결과 데이터 아닙니까? 여기가 실제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지금 샵샵샵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서 벌려줘야 돼요. 정답 문제지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좁혀져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좁혀져 있지 않잖아요.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표 서식에 들어가서 밝게 2번을 눌렀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래가 빠졌잖아요. 빠지면 안 돼요. 끝까지 다 넣어줘야 되거든. 그래야만이 여기 색깔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얘는 컬러가 아니라서 흑백이라서 아까 제가 여기 합계는 빼고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요거는 정답 파일이니까 파랗게 보이는 거고 이 흑백 문제에서는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야.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이 알 때 요렇게 범위를 설정해주고 해주는 게 제일 좋고, 안 그러면 그냥 클릭해 놓고 다른 데가 아니라 이 안에다 클릭해 놓고 표서식에다 명령을 걸면 들어가는데 합계가 누락됐잖아요. 그렇죠? 합계가 누락됐기 때문에 이 합계까지 다시
더 줘야 된다라는 거. 요것만 명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은 전체, 2번은 그룹별, 그 아래 그룹, 4번은 개별적.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석 작업 2번 볼게요. 분석 작업 2번은 무슨 문제인가 볼게요. 목표값 찾기라고 되어 있어요. 상공자동차라고 하는 계약 현황이라고 표가 있는데, 크루즈의 월 납입액이 지금 총액에서 인도금을 뺀 게 월 납입액인데, 얘가 60만원 여기 이 크루즈 여기죠. 이제 이 동네에 있는 이 48만원이라고 적혀있는 애 있잖아요. 얘가 60만원이 됐으면 좋겠다. 60만원이 되면 좋겠다. 얘가 여기 자세히 더블 클릭하거나 F2번 키 누르면 이렇게 공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할부 원금도 들어가고, 지금 납입기간 월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도 들어가고, 이렇게 복잡하게 뭐를 계산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48만 6천 원을 60만 원을 바꿀 거냐 이거죠. 그러면 이 원 데이터가 다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60만 원이 되려면 이 중에 뭐는 바뀌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기간이 바뀌던, 이자가 바뀌던, 뭐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라고 쓰이냐면 기간. 얘를 얼마로 변경을 하면은 얘가 60만 원이 되냐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 이때 수식이 어디다? 48만 617원이 들어있는 데가 수식이에요. 걔가 60만 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걔가 60만 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가 바뀐다고? 기간이 바뀌어야 60만 원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기간을 느리든지 줄이든지 뭔가 수가 나타나야 납입액이 변경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19번, 19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19.0458 뭐 이렇게 나가는데 19번을 내면 60만 원씩 납입을 하면 된대요. 아까는 24개월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48만 원대로 내려갔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목표값 찾기는요, 원리만 알면 이건 20초도 안 걸려요. 가상 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 누르고 띡띡띡띡 확인만 누르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 먼저 매크로 작업 첫 번째 문제는 재고량이란 이름으로 매크로를 만드는데요. 수입량에서 판매량을 뺀 게 재고량이래요. 그러면 는 해가지고 수입량 빼기 재고량 해가지고 얘를 자동처리 쭉 해주면 그걸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고, 자,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재고량 확인 누르면 되고요. 첫 번째 항목에 와서 는 수입량에서 빼기 재고량 엔터. 뭐 빼도 되고 뭐 썸함수를 이용해서 빼기를 눌러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떻게든지 빼기만 해주면 되죠. 이제 매크로가 완성이 됐으니까 기록 중지를 누를 거고요. 그러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매크로 대화 상자에 가서 이 재고량이라는 거를 실행을 시키면 답이 나오는데 매번 그렇게 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P14번째, C15번째 요 영역에다가
단추, 개발도구 컨트롤 삽입에 있는 양식 컨트롤 첫 번째 있는 단추를 여기다 그리래요. 이렇게 그리래. 그래서 재고량이라는 매크로를 거기다 연결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글자는 재고량이라고 고쳐 쓰면 되죠. 그럼 이제는 매크로 대화 상자에 가서 재고량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요 단추만 눌러도 재고량이 착 답이 나온다 이거죠. 이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매크로를 만들었다가 얘를 누르니까 뭐가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매크로가 기록 중에 있는지, 즉 매크로 기록을 누르면 기록 중지로 바뀔 거 아닙니까? 기록 중지를 꼭 눌러서 매크로 기록이라는 글자가 나와야 매크로가 완료가 된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이 도형 그리는 것까지, 단추를 그리는 것까지 매크로에다 기록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록 중지가 되어 있으면 기록 중에 있다는 얘기고, 그 기록 중지를 누르면 기록이 끝나기 때문에 매크로 기록이라는 거로 바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뀌어야만이, 그리고 단추를 그려야지. 그 다음에 요 상대 참조로 기록하는 거 누르시면 안 돼요. 상대 참조로 누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 기본값이 상대 참조로 기록이 해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작업하시면 되죠. 괜찮으시니까. 두 번째, A3부터 G3까지 강조색이 1번으로 바꾸래요. 그럼 이렇게 블럭을 잡고 홈 탭에 가서 강조색 1 이거로 바꾸라는 얘기죠. 이렇게 바꾸는 연습만, 마우스로 클릭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했다라는 것만 해보면 되고. 그럼 한번 매크로 이름은 셀 스타일 이렇게 확인 누르고, 이렇게 기록 중지가 보여 있으면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블럭을 잡고 홈 탭에 가서 스타일을 강조색 1번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얘를 눌러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눌러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개발 도구에 와서 이렇게 기록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로, 이 상태에서 또 도형을 막 그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꼭 눌러서 정지를 시켜야지, 이제 멈춰야지.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원래는 책이 없고 글자 색깔이 이제 검정색이었는데, 이 매크로에 가서 대화 상자에 가서 셀 스타일을 눌러주면, 실행하면은 얘가 색깔이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매번 그러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라? 2의 14번째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삽입 도형에 있는 직사각형 얘를 그려주려는 거죠. 이렇게 그려주라는 얘기죠. 여기다가는 셀 스타일이라고 먼저 쓰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해야 되겠죠. 셀 스타일이라는 매크로를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되죠. 자, 이제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손가락 표시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걸 누르면 작동이 되는 거죠. 우리 실행 단추라는 거 개발 도구에 가서 삽입 모드에 들어가서 여기 양식 컨트롤에 있는 실행 단추를 누르면, 이거를 그리면 얘는 매크로를 지정하는 기능 아닙니까? 그렇죠? 매크로를 지정하는 거죠. 매크로를 지정하는 거고, 도형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가 매크로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하이퍼링크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하이퍼링크는 뭡니까? 얘를 클릭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동글뱅이를 누르면 네이버로 가게 해보자. 네이버.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여기에다가 네이버.com 이렇게 써놔. 네이버.com이라고 썼어. 그럼 얘를 클릭하면 네이버가 열리는 거예요. 이거 하이퍼링크라 그래요? 인터넷상에서.
하이퍼링크는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클릭하면 어디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하이퍼링크고요. 또 한 군데 어디서 많이 쓰냐면요, 하이퍼링크는 도움말에서 많이 사용해. 도움말. F1번 누르면 도움말들이 나오는데, 이 도움말에서 어디를 클릭하면 뭐가 나오고 이렇게 뭐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뭐를 누르면 어떻게 움직이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인쇄라고 쓰면 인쇄 기능이 여기 이제 쭉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클릭하잖아요. 이렇게 클릭하면 어디가 나타나고, 뭐 클릭하면 어디가 나타나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거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요 셀에다가 A의 첫 번째 셀로 이동하게끔 제가 링크를 걸어 볼게요. 이게. 여기를 클릭하면 일로 오게끔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놓고 하이퍼링크를 걸 수 있어요. 어디로 가냐면 현재 문서에 A 첫 번째 셀로 가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누르면 평 하고 첫 번째로 가잖아요, 그렇죠? 자, 단추는 매크로, 도형은 뭐 매크로도 되고 하이퍼링크도 되고, 셀은 뭐다? 하이퍼링크. 얘는 매크로 안 돼요. 매크로 안 돼. 필기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얘는 하이퍼링크 걸려있기 때문에 클릭하면 어디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면 안 되고 오른쪽 눌렀다 띄고 클릭. 그래서 딜리트 누르면 돼요. 얘도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제거하면 그냥 일반 셀이 되니까 그때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고. 그렇게 해서 하이퍼링크에 관련된 거, 매크로에 관련된 게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예, 필기시험에 그런 용어들이 가지고 시험에 나오기는 있어가지고요. 하나 메모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단추라는 건 어떤 경우에 쓴다고요? 이거는 매크로. 그 다음에 이제 셀에는 뭐만? 하이퍼링크만. 도형은 매크로도 되고 하이퍼링크도 되고 이것도 되고. 필기시험은 아직 안 보신 분들,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좀 알고 계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문제 볼까요? 지금 결과 시트에 있는 차트를 볼까요? 결과 시트에 있는 차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성의 좌우 시력만 보이라고 했네요. 어라? 여기는 키 몸무게도 나왔는데? 그렇죠? 키가 크고 몸무게는 키가 180인데 몸무게가 180은 아니겠지. 몸무게는 뭐 70, 80이 되니까 작고, 시력은 1.5, 2.0이잖아요. 커봤자 2.0, 3.0인데 너무 크기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러니까 문제집 뭐라고 써있냐면, 성별이 남자인 사람들 그 중에 시력만 보이니까는 파란 게 지금 키니까 선택하고 딜리트. 주황색 몸무게니까 선택하고 딜리트. 오케이. 시력하고 좌우 시력만 나왔네요. 좌우 시력만 나왔네. 그냥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쪽으로 여기에 지금 뭐가 보이냐면 시트가 보이죠. 이걸 데이터 표라 그래요. 데이터 테이블. 박유상이가 어쩌고 저쩌고. 왜냐면 여기는 지금 값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기 0.5를 기준으로 0.5가 안 되는 사람은 내려오네. 0.5보다 큰 사람은 위로 올라갔고 0.5가 아닌 사람은 값이 내려갔어요. 그렇죠? 이 문제집 뭐라고 써있냐면 q 교차값을 0.5로 지정하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0.5 이상이면 올라가고 아니면 내려가고 이런 거예요. 하나하나 볼게요. 1번 성별에서 아까 키와 몸무게는 제거하라고 돼 있어요. 시력만 보이게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 들어가야 되니까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차트 제목을 차트 위, 그래서 여기다가 남성 좌우 한 칸 떼고 시력 이렇게 제목을 쓰래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크기를 변경하는 거는 홈탭에 가서 크기 14로 하려는데 14가 돼 있는데, 그 다음 계열 겹치기라고 하는 거. 계열 겹치기는 이 막대 그래프를 더블 클릭하면 떠요. 오른쪽에 뜨거든. 여기 계열 겹치기를 얼마로 하라고 돼 있어? 50%. 이걸 50% 어디 갔어? 에이, 그냥 지우고 50이라고 쓸까? 50. 그 다음에 간격 너비는 100%. 100%란 얘기는 뭐다? 옆 사람과 나와의 거리가 이 막대 그래프의 너비랑 동일하다. 겹치기가 50%니까 반반 겹쳤다. 반반 겹쳤다. 그 얘기죠? 이거야 뭐 이 막대 그래프를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계열서식 뜨니까 여기서 고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교차값. 교차값은요, 요 왼쪽에 있는 숫자를 클릭하시면 돼요. 요 왼쪽에 있는 숫자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만약에 이제 오른쪽에 이런 서식상자 안 떴을 때 얘를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나타나고요. 오른쪽에 나타나죠. 다른 작업할 때는 다시 눌러주면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페인트 통이냐, 그림자냐, 그 다음에 그래프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 이 그래프 상에서 보시면은 최소가 0.0이고 최대가 2.5고 0.5 단위로 가고, 축값, 교차값이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축값을 얼마로 하라는 얘기예요? 얘를 0.5로 하라는 얘기죠. 0.5. 0.5로 하라는 얘기죠. 이 오른쪽에 있는 축값을 0.5로. 그러면 0.5보다 아닌 사람들은 내려간단 말이에요. 0.5 같은 경우에는요, 0.5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0.5는요, 거기 걸쳐 있어요. 0.5니까 올라갈 수 없고 내려갈 수 없잖아요. 걸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다 보시면 0.5는 없잖아요. 0.3, 0.2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0.5가 아닌 사람들은 내려가야 돼. 자, 그 다음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왼쪽에 차트 요소 추가에 가보시면 데이터 표라고 있어요. 데이터 표. 이때 범례가 들어가느냐. 범례가 없으면 좌우의 색깔이 안 나타나고요. 범례에 가서, 범례, 여기 데이터 표에 가서 범례까지 포함하면 좌우 좌시력은 회색이고 우시력은 노랑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표라 그래요. 우리 데이터 표는 연습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데이터 표 누르면 떠요. 그러면 사실 요 아래에 있는 범례는 필요가 없죠. 노란색이 뭔지 주황색이 뭔지는, 저기 뭐 회색이 뭔지는 써 있으니까.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얘를 삭제하면 안 되죠? 문제는 써 있으니까. 문제 써 있네. 범례를 데이터 표에 가서 범례 표지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답 문제 푸는 거고, 요거는 정답인데 얘랑 얘랑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게 없네. 그렇죠? 다른 게 없죠? 그럼 제대로 한 거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가는 거죠. 질문이 있는데요. 예, 질문하세요. 0.5로 세로 값을 지정을 했잖아요. 예, 여기 0.5. 네, 그렇게 되면 최저가 아니라 교차값.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저절로 뭐 엔터 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저절로 제가 변하는 건가요?
데이터 표가. 여기를 고치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이 대화 상자가 오른쪽 벽에 떠요. 아니, 그 숫자를 입력하면 예, 근데 여기 자동으로 돼 있을 때는 0으로 돼 있는데 최소값을 교차값으로 하는데 요 0을 축값을 바꾸라고 했잖아요. 0.5로 문제지에서 0.5로 바꿔주니까 0.5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력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성적 같으면 80점을 커트라인을 만들 수 있죠. 빵점에서부터 100점 사이에 나올 텐데 이 축 교차값을 80으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80 이상인 80을 넘는 사람은 위로 나타나고 막대가 그래프가 80이 안 되는 사람은 아래 방향을 가리킬 거 아닙니까? 그 위쪽에 올라온 게 커트라인 넘은 거니까 그 사람들이 합격이 되는 거고. 이거를 왜 그러냐면 우리 회사에서는 0.5 이상이 돼야 됩니다. 교정 시력 0.5 이상이 돼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0.5가 안 되는 사람은 불합격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숫자를 이거를 지금 자동으로 두면 얘를 자동으로 두면은 0.5 안 되는 사람이 여기 있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얘가 0.5로 돼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은 밑으로 그래프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 사람 자동으로 딱 봐도 불합격이잖아.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시각적으로 보는 게 빠르다 그랬잖아요. 값을 보는 것보다는. 숫자를 읽어드리는 능력이 사람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색깔을 보는 게 강하고요. 크기를 바라보는 것도 강한데 크기도 어떤 건 좀 크고 어떤 건 좀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위아래로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이 쉽죠. 그러니까는 밑으로 떨어진 사람 무조건 다 불합격이겠지. 만약에 0.5를 기준으로 시험을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 교차값. 그런데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아까 여기 이 테이블을 갖고 우리 했었잖아요. 테이블이요. 이 테이블을 하다가 여기 있는 갑축을 클릭하면 얘가 자동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막대 그래프를 눌러가지고 이 축 옵션이 있으면 또 축 옵션을 풀어야 되고 막 이래야 보이는데 처음부터 이 갑축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그 항목이 뜨거든요. 풀려서 기본값으로. 그래서 얘를 사용하고 나서 안 할 때는 닫으시는 게 수월해요. 그래야 다음 명령을 걸 때 그 명령에 맞게끔 자동으로 뜰 수가 있어요.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돼요.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나타납니다. 서식이니까 컨트롤 1번. 예. 자, 우리 교재 관련도 문제 5개는 다 풀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관련도 문제를 여러분 인쇄물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인쇄물 별도로 드렸잖아요. 이제 이걸 갖고 풀어볼 건데, 예. 앞뒤로 인쇄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갖고 다니시면서 이거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테고요. 한 7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그 책자에서 이 얇은 책자에 가서 어딜 보시냐면은 함수 부분이 있어요. 함수 부분 지나시면 계산 작업 문제 모음이라고 따로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녹색 색깔이 중간에 이렇게 마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계산 작업만 따로 모아놓은 게 있어요. 실전 모의고사에서 계산 작업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상시 문제라든지 관해도 문제에서 계산 작업만 따로 해놓은 거예요. 그 블럭 지나면 이제 우리가 풀었던 최신 기출 문제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계산 작업만 따로 우리 여기 지금 파일에 가서 열기 누르면 여기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예. 계산 작업 문제 모음이라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는 최신 기출 문제를 풀었던 거고 빠져나오면 계산 작업 문제 모음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화면 밑에 보시면 실전 A형, 실전 B형, 실전 C형 해가지고 쭉 옆으로 시트별로 밑에 나와 있어요. 계산 작업한 것만, 예, 계산 작업 문제만 나와 있으니까 짬 내셔가지고 이 계산 작업 문제만 풀어봐 주세요.
예. 아니면 제가 풀어드려도 되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좀 천천히 이 문제를 풀 때 하루에 한 문제씩만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두 문제씩 풀어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업이 5번 남았나요? 6번 남았나? 몇 번 남았어? 하나, 둘, 셋, 4번 남았네, 4번. 그렇죠, 4번 남았는데, 이 4번 동안에 5문항을 풀면은 2개 풀면 좀 남네. 그러면 빠른 속도로 풀 때,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의고사에 있는 관련된 문제는 우리 한 번도 안 풀었잖아요, 모의고사를. 그런 것도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좀 풀어봐야 계산 작업이 좀 원활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 작업만 따로 좀 연습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공개형 문제 이런 거는 우리가 풀었던 거니까, 이건 푼 거니까 이건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고, 실전 문제들 있잖아요. 실전 문제들만 가지고 한번 쭉 공부해 보자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필기 시험 본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필기 시험 보러 갔을 때 저기 저장하는 표시 맨 위에 저장 여기요, 아이콘이요. 그거가 맨 끝에 예. 거기다가 저장을 해서 나중에 제출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필기 시험이요. 네, 필기 자, 시험. 알려드릴게요. 필기 시험은 40분간 본다 그랬잖아요. 40분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나오고 나면 문제를 풀기 시작해서 4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뭐 필기든 실기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기 시작해서 4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종료가 돼요. 자동으로 종료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나오는 사람들은 요거 저장 누르고 시험 종료란 단추가 있거든요. 그걸 누르고 나오면 되고, 안 누르고 그냥 나와도 지가 알아서 저장되고 종료가 돼요. 필기시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근데 최근에 본 사람이 그거 중간에 저장 누르라고 꼭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감독관이 그런 얘기를 하면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감독관이 시험을 보시다가 중간중간에 저장을 하세요 라고 하는데, 혹시 ITQ라는 자격증 시험에는 그렇게 하는데 상공회소 시험은 안 해요. ITQ는요, 저장 시간을 별도로 주질 않아요. 자동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시험을 보다가 저장해서 제출하는 게 그 시험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장을 안 하면 꽝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분 시험을 했는데, 60분간 시험 보는데 30분 했는데 컴퓨터가 멈춰버렸어. 그러면 10분을 더 줘요. 그럼 30분 손해보고 10분만 얻은 거 20분 꽝 먹은 거지. 그러면 저장을 해놓으면 감독관 컴퓨터에서 기존에 내가 저장해놓은 문제를 다시 불러올 수가 있단 말이야. 29분쯤에 저장을 했는데 30분 때 팍 멈춰버리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해서 10분을 더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29분에 저장해놓은 게 있으니까 불러오면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이득을 본 거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ITQ 자격증 시험은 반드시 본인이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 안 하면 감독관이 와서 쫓아와갖고 저장하라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러나 커말 자격증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자동 저장이에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